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황님의 예측 모든 형제들 강의를 맡은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칙 6장 대화와 사회적 우애에 관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우애, 소셜 프렌드십을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어떻게 이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지난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반응들이 있는데 이제 제 강의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황님의 해칙을 이렇게 의도를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교황님의 해칙을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 두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와 사회적 우애 그리고 형제가 가득 찬 범우주적 형제가 가득 찬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화에 관해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디알로그라는 게 있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라틴어입니다. 디알로구스, 그리고 이제 코무니카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콘베르사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디알로구스는 그리스 말 디알로고스에서 왔어요. 디알로고스. 그리스 말에서 디아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관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 때로는 이제 이성, 지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디알로구스의 의미는 이게 로고스가 관통하다, 로고스가 이렇게 로고스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알로고스는 우리가 대화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무니카시오는 꼬무니꼬 이렇게 왔습니다. 라틴어. 이제 꼼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꼼빠니 이렇게 꼼, 우니꼬 그러니까 하나를 함께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공유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코무니카시오 하면 이렇게 서로 공유하다, 정보를 공유하다. 그래서 이제 소통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다고 하시겠습니다. 콘베르사시오는 이제 콘베르소에서 왔습니다. 동사 콘베르소. 콘베르소는 회전하다, 돌리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기서 콘베르사시오는 이제 서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말의 기회를 돌리고 주제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의미로 회담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우리 6장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디알로고스입니다. 디알로고스, 이성과 지성, 언어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서도 특별히 교황님께서 우리가 해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 하는 이런 대화가 아니고 이제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눈 그런 것이 또 그런 것이라기보다 또는 정치인이나 국가가 이렇게 자신의 정책이나 이런 것의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대화를 의미한다 싶겠습니다. 교황님은 199항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민으로서 시민 안에서 대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주제, 사회적 주제를 특정한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 또는 국가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화를 사회적 대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황님께서 말하는 대화는 조금 더 폭넓고 사회적 측면을 지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교황님은 사회적 우애와 보편적 형제가 실현되는 문화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대화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황님께서는 이제 200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를 가장한 것들, 그 모습은 대화 같은데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200항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동시다발적 독백들. 독백은 이제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대화가 될 수 없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해칙 앞에 42항에서부터 50항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죠? 사회 네트워크 통신망 서비스를 하시는데 이 SNS의 시대 그리고 통신의 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고 그러죠. 그냥 거짓말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페이크라는 거죠. 속인다는 거죠. 비슷한 거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뉴스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통, 대화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대화를 가로막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200항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부분 언제나 신뢰할 수만은 없는 매체 정보들 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201항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소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정보.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서 소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대에 보시는 모습이죠. 교황님이 표시한 게 팩트와 그리고 자신의 의견들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치 히틀러는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선전 장관을 이렇게 임명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제프 게벨레스인데 요제프 게벨스가 국민들을 선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들을 이렇게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그럴싸하게 사실과 의견이 혼돈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보들 이것들을 이제 페이크 뉴스, 속이는 뉴스,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201항에서 여론몰이, 조작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시고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왜 우리 시대에 문제가 되냐면 우리 시대는 이제 내가 그 전까지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는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함에 따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룹 think라는 겁니다. 그룹이 생각한다, think라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 비슷한 의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뉴스만 그것을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 think 그것이 마치 한 사람 두 사람이 그 의견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짜 사실이냐 진실이냐 확신을 가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이제 디지털 시대 때 이런 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금만 더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정보가 나오는데 그걸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블록화가 되죠.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합 집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점점점 이제 극단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립 구조를 띠게 되고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분열하는 오히려 대화가 어렵게 만드는 요인 그것은 바로 이제 가짜 뉴스 이렇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201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관심사와 선택을 가감없이 그대로 고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비록 이제 뭐 이견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이제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물리치고 자신들의 의견만 고수해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이렇게 자신들만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한다면 우리에게는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존중, 201항에서 말씀하시는 존중 어린 열린 대화는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는데 200항에 날카롭고 공격적인 어조 또는 201항에서는 모욕적인 폭언들을 서슴없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언어는 그거죠. 악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플을 이렇게 영어로 하려면 트롤링이라고 그래요. 트롤링. 인터넷 트롤이라고 하는데 그 정의를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막말, 비하, 엽기, 가학적인 인신공격, 적반하장, 무논리, 정신승리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인터넷 트롤링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악플, 그들에게는 이렇게 대화할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고 보자면 인터넷이 지닌 성격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디지털이 그 혁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시간에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터넷 창을 열고 거기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익명성이 나 자신을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러한 글들을 쓰더라도 규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허술한 규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이런 것들이 이것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익명성이 보장된 완전 비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DC 인사이드였습니다. DC 인사이드의 한 꼭지에 뭐냐면 일간 베스트 이래가지고 그 중에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베스트 좋아요가 많이 된 것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꼭지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비실명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온갖 막말들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자들을 공격하고 노인들, 여성들을 비하하고 장애인들을 갖다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일명 일베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리되어 나와서 만들었죠. 일베 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 완전한 익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한 폭력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악성 댓글들이 이제 굉장한 많은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이제 이런 트롤링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팔려고 이렇게 매각하려고 내놨지만,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다가 이 트롤링 때문에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플, 트롤링 이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가짜 뉴스와 인터넷상에서의 폭력, 이런 것들은 사회적 대화를 저하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전한 대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이 바로 악성 댓글, 악플, 트롤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사나 이렇게 정부 기관, 여러 이제 언론 조사 기관 등에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이제 게시방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난민 문제, 그러면 난민에 대한 이제 건전한 비판 또는 이제 이성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온갖 혐오, 그리고 이제 무논리,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결국 이 게시판을 폐쇄하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대화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허다하다 싶겠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님의 지적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대화를 하는데 가장 큰 장애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정 책임을 묻는 그런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 디알로그, 그러니까 이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비합리적이고 무논리적인, 그리고 이제 감정에 치우는 그것이 아니고, 대화라는 것은 우리 이성의 바탕으로 통해서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렇게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황님은 진정한 대화는 이런 겁니다. 진리가 담긴 말, 로고스라는 것 자체가 이성,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나가는 이성, 그러니까 진리가 담긴 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나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대화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202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하냐면 미래의 영웅들에게 라는 말을 쓰시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리가 담긴 말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자, 그들이 우리 미래의 영웅들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존중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 나중에 끝에서는 교황님께서는 이게 친절함의 회복이라는 이게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회적 대화는 그 익명성과 닉네임 뒤에 숨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고 진솔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제 여러분 공개 토론, 공개 토의, 그래서 이렇게 열린 장소에서 함께 이야기하면 이런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뒤에서 숨어서 공격하는 멀리서 활을 쏘는 그런 모습보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회적 대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면 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유한 나라를 일구게 된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목요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유럽은 굉장히 척박해요. 이제 뭐냐면 여름이 굉장히 짧고 겨울이 길고 이제 그리고 백야 현상이 있고 여름에는 그래서 때문에 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척박한 땅인데 이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목욕 클럽을 하는 이게 새로운 총리 타게 에르란데르라는 총리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제 극심한 이제 전 세계가 그렇죠. 가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박한 땅 스웨덴, 그때 당시 국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타게 에르란데르가 이제 총리로 취임하게 된 40대 총리였어요.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제 조금 더 잘 사는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여준 그 사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너무나 분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이제 기업가랑 이제 노동자 사이에 언제나 이제 늘 이렇게 갈등, 그리고 그것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들이 이렇게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르란데르 총리는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보니까 목요일이 조금 한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첫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대표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목요일 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뭐 고성이 오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상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매주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어느 순간은 이렇게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들, 노동자가 기업인들은 부자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삶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끌어내는데 걸린 시간이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 모여서 23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주제 사회적인 문제의 주제는 확대되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업인과 노동인 그리고 이제 농업인도 참석하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 목요일 날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아주 느리지만 그러나 조금씩 진전했던 이제 모습은 노사정이 합의를 이루고 이제 파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신들의 이익을 양보하면서 이제 전체 국가가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스웨덴에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적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가장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아마도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우리 시대의 이 예가 목요 클럽의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서로 긴 시간 그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합의를 돌출해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황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대화에서 가장 또 대화가 이제 마련되고 대화의 장에서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서로 둘이 타협하고 그리고 합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교황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206항에서 마치 관용어에 가장한 이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둘이 합의하면 악을 행해도 괜찮은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선이 없다면 그래서 둘이 합의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칫해서 이런 상대주의는 자칫하면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209항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근본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 그리고 확고한 법칙이 있다라고 214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객관적인 진리와 확고한 법칙 이것은 이제 침범하지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근본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근본 진리가 모든 합의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206항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침범할 수 합의 등이나 이런 것으로 침범할 수 없는 이제 근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07항에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진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죠. 누구나 신성한 존재들이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무시하는 합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이것이 근본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의 목적도 이 근본 진리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진리를 인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로고스를 통하여 우리는 근본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내고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디알로그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진리는 대화의 기반, 출발점이면서 또한 대화의 목표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스웨덴, 특별히 타게 에럴란데르 총리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제 문제가 있는 대상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이 어떤 합의를 이루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타게 에르란데르는 아주 유명한 말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목표가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낙후된 스웨덴, 그리고 이민에 떠날 수밖에 없는, 조국을 버리고 이민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자기 조국을 이제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출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성장하고 있어 누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거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뭐냐면 이제 국민들의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민들의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을 성장시키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국가가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시민들이 최대한 역량을 힘을 결집시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발목 잡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제 특별히 여성들에 관해서는 이제 육아, 우리 지금도 문제죠. 왜냐하면 경력 단절, 육아가 이렇게 임신하면 쉬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기업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948년부터 이제 23년 동안 이어진 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만듭니다. 스웨덴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 그래서 육아는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육아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전 국민의 무료 의료보험을 만듭니다. 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환자에서 시민으로. 그래서 뭐냐면 내가 병원에 있다고 해서 환자가 아니고 시민이야. 거기서도 나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무상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이렇게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겠다라는 의미로 무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지금 가장 본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3포 세대, 5포 세대가 뭐냐면 집 문제죠. 우리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렵다는데 그 스웨덴은 그 옛날에 벌써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택 수당법을 이렇게 제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자기 역량을 펼쳐 나가거나 거기서 이제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도가 펼쳐진다면 완전 정치권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에르란데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복지 정책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이제 뭡니까? 교육.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수입들이 어디로 지출됩니까? 교육, 주택, 의료. 이것이 보장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국민들이 각 개인들이 이제 수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하자는 게 웨스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말이죠. 나는 돈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이러한 복지 제도를 태어나면 그 나머지 것은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자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내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투명성이 이제 보장되어야 되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것이 에르란데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이제 그 복지 시스템을 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증세에 동의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기꺼이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1인당 세금 부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이루어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의 정책, 이들이 모여서 대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어낸 것은 뭐냐면 인간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자기를 실현해 나가면서 최대한 자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황님이 말하는 근본 진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이 정책들이 펼쳐져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이게 바로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했던 이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모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기본 진리, 인간의 존엄성, 우리 시민들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 나가는 이런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제 사회적 우애 그리고 보편적 형제가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또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적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만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만남의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인이 두려움의 대상, 지옥이 아니라 타인을 기꺼이 만나려는 문화가 조성돼야 됩니다. 216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만남이 어려워지는 사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보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근데 뭘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친구를 만날까 하고 이제 전화기를 들여다보면 뭡니까? 귀찮아. 그 귀찮아. 또 약속 잡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아무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지금 바빴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잡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혼자 놀기 진수.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혼밥, 혼술, 1인 가구.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조금 이제 불편하고 또 이제, 귀찮게 느껴져요.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그리고 에너지도 때로는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또는 이제 물리적인 피해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그래서 이제 타자를 만나라는 것을 점점점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누굴 만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단짝 친구 몇 명, 오랫동안 보았던 단짝 친구 몇 명, 예, 그러면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그런 우리 모습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만남의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다른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불편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와 다른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지평이 넓어지고 우리는 더 풍요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상의 세계,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나와서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의 이야기들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인간에게서, 인간 관계 안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해 보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어쩌면 거기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늘 저 멀리서 이렇게 화살을 쏘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폭탄 문자를 보내고 막 만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폭력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217항에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만남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조금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17항에서 대화라는 무기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좋은 만남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타인을 아는 기쁨, 그리고 때로는 공동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 나 자신의 이익이나 나 자신의 시간, 나 자신의 장소를 조금 양보해야 되는 것들도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222항에서 친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친절은 우리가 합의를 모색하는 데에서 촉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기로 무너진 다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바로 친절이라고 224항에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셨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서 우리 디지털 시대지만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그래서 사회적 형제와 그리고 보편적 이제 친교로 가득 찬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 형제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경청할 수 있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